위원은 후한 말과 삼국시대 촉한의 장수로 자는 문장이며 형주 의양군 출신입니다. 같은 지역 출신으로는 등해와 등지가 있습니다. 그는 척벽대전 이후 유비가 촉을 차지할 때부터 활약하기 시작했으며 제갈량의 북벌 시기까지 종횡무진 활약하며 뛰어난 전공을 세운 명장으로 평가받습니다. 정사 삼국지에서는 병사들을 훈련하는데 능하고 매우 용맹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촉한 군부에서는 관우와 장비를 비롯한 유비군 1세대 장수들이 역사에서 물러나고 방통, 황충, 법정, 마초 등 뛰어난 인재들이 차례로 사라지면서 이릉대전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던 시기에 조은, 제갈량, 오해 등과 함께 촉한의 중심을 지탱하며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비교적 늦게 유비군에 편입되었으며 병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대 장군 겸 가절 및 전군사라는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이는 생전의 관우나 장비에 버금가는 직위였으며 중후군을 겸했던 조은이나 가절을 받지 못했던 황충보다도 높은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강하고 자만심이 컸던 탓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결국 이를 이유로 스스로 화를 자초해 몰락한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이러한 면모가 더욱 극적으로 각색되어 등장부터 옛 주인을 배반하는 성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었으며 나아가 제갈량의 죽음 이후 촉한 내부의 혼란을 초래한 원인으로 그려졌습니다. 위연은 본래 유비의 부하로 시작하여 병졸에서 장군까지 오른 인물로 자수성가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유비가 촉을 차지한 이후 여러 차례 공을 세우며 출세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아문 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한중을 수비하는 독한중으로 발탁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비가 이 역할을 맡을 것이라 예상했던 만큼 이 인사는 상당한 파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장비 역시 스스로 임명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유비가 공개적으로 위연을 지명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유비는 신하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위연에게 이제 중임을 맡기겠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물었고 이에 위연은 조조가 천하를 들어 쳐들어온다면 편장이 10만 군사로 삼켜버리도록 청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유비는 위연을 칭찬하며 그를 높이 평가했고 주변에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파격적이지만 동시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당시 장비는 익주의 후방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는 과거 형주와 서주를 관리했던 관우의 역할과 유사했습니다. 유비는 서주에 있을 때 처음에는 장비에게 서주를 맡겼지만 그가 조표와의 불화 및 여포의 배신으로 서주를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서주를 탈환한 시기와 남군 공방전을 거친 후 유비가 익주를 정벌할 당시에는 관우에게 형주를 맡기면서 후방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익주가 촉한의 후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후방을 담당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해졌고 장비가 다시 후방 방어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갈량이나 마초를 제외한 유비군의 1세대 장수들이 대부분 고령에 접어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비는 2세대 장수들의 기용을 확대해야 했고 그 중에서도 바닥부터 시작하여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위연을 적임자로 판단하여 파격적으로 승진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조가 한중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고는 하지만 한중 공방전 직후였던 만큼 유비군의 주력 부대가 한중에 주둔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시 위연이 한중을 완전히 책임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톡한중이라는 직책이 결코 낮은 지위는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위연은 유비의 직속 부하로서 꾸준히 계급이 상승하며 중책을 맡아왔습니다. 221년에는 진북 장군에 임명되었으며 223년에는 도정우에 봉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위연은 223년 유비가 사망한 이후 제갈량이 촉한을 재건하고 남중을 평정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중용되었습니다. 건흥 5년 227년 제갈량은 위연을 톡전부 전방 부대를 지휘하는 직책으로 임명하고 승상부의 사마승상의 군사 업무를 보좌하는 직책을 겸임하도록 했으며 양주자사 양주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북벌을 대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국의 영토의 자사나 태수를 임명하는 것은 전시를 고려한 조치이며 이는 제갈량이 위연을 북벌의 핵심 인물로 중용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위연은 촉한 군부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유비와 촉한의 1세대 장수였던 관우, 장비, 마초, 황충 등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조은 또한 1차 북벌 이후 사망하면서 북벌에 참여한 장수들 중에서 위연이 자연스럽게 최고참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의 입지도 상승하였으며 군 내에서의 발언권도 강해졌습니다. 위락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위연은 제갈량이 북벌을 준비할 때마다 좌우국 계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매번 이를 거절했고 이에 위연은 제갈량에게 겁이 많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재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을 한탄했다고 전해집니다. 촉한은 229년까지 세 차례 북벌을 감행했으며 230년에는 조진이 위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좌우국을 포함한 세 갈래로 촉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위군은 제대로 된 전투를 벌이지 못한 채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때 위연은 제갈량의 명을 받아 오이와 함께 강중으로 출진하여 비호와 곽해가 이끄는 위군을 대파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공로로 그는 전군사와 정서대 장군에 임명되었으며 남정우에 봉해졌습니다. 231년 4차 북벌에서 제갈량은 농서로 진출하여 상규의 보리를 차지하기 위해 위군과 대치했고 노성에서 한 차례 접전을 벌였습니다. 한진춘추에 따르면 제갈량의 명을 받아 위연이 오반, 고상과 함께 출진하여 사마이가 이끄는 위군을 격파하고 3,000명의 첩군을 무찔렀다고 합니다. 이 공로로 위연은 기존에 받았던 가절이 사지절로 승급되며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진서선제기에는 위군이 대승을 거두었다고 기록된 반면 한진춘추에는 촉군이 승리했다고 전해집니다. 위원의 경력상 이 시기는 그의 최전성기였지만 그와 반대로 인간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위략에서는 그가 상관인 제갈량을 모독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해당 기록이 촉과 오의 내부 사정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확실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앙숙이었던 양이와 논쟁을 벌이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꺼내 위협한 사건, 그리고 유비의 예주 시절부터 함께했던 유암과 불화를 일으켜 제갈량이 유암을 질책하고 사죄하게 한 후 성도로 돌려보낸 1등 여러 차례 주변 인물들과 충돌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양이와의 갈등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유비가 유파와 양이가 다투었을 때 양이를 한직으로 좌천시킨 것처럼 제갈량 역시 두 사람 중 한 명을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비의 시대와는 달리 제갈량이 북벌을 추진하던 시기는 극심한 인재 부족에 시달리던 시기였습니다. 제갈량 입장에서 위원은 용맹하며 병사들을 훈련하는 능력이 뛰어난 장수였고 반면 양이는 부대 편성과 물자 산정, 행정 및 보급 업무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을 쉽게 내칠 여유가 없었기에 제갈량은 둘 사이의 갈등을 인내하며 중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은이 사망한 이후 위원은 사실상 유비군의 마지막 핵심 군사 세력의 후예로 남았지만 제갈량과 그를 중심으로 한 승상부하는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은 자신이 별동대를 이끌어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제갈량이 이를 거부하면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갈량이 한중에 북벌을 위한 막부를 설치한 이후 승상부 인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가정 전투에서 위원과 오이를 선봉으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대신 마속을 기용하며 자신의 계파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위원은 북벌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공적을 세웠고 다른 장수들을 능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갈량 역시 북벌이 지속될수록 위원의 군사적 능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초기와 달리 위원의 발언권이 점점 커졌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32년 위원과 유염이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을 때 제갈량은 유염을 질책하고 성도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갈량의 성격이 온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원이 북벌의 필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내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양이와의 갈등 중 위원이 칼을 꺼내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이 위원을 패하지 못한 점 역시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234년 제5차 북벌 도중 제갈량이 병으로 위독해지자 그는 장사 양의 사마 비에 혹은 강유를 불러 자신이 사망한 후 철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에게는 후발 부대를 맡도록 지시했습니다. 제갈량은 위원이 이 명령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관계없이 즉시 철군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에 양이는 위원의 속마음을 떠보기 위해 비를 보냈습니다. 이때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승상이 비록 죽었다고 하나 나는 건재하오. 승상부의 관원들은 곧바로 시신을 모시고 돌아가 장례를 치러야 할 것이나 나는 마땅히 군을 이끌고 적을 공격해야 하오. 어찌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여 천하의 일을 멈추란 말이오. 더군다나 나 위원이 어떤 사람인데 양이가 시키는 대로 후방을 지키는 장수 노릇이나 하겠소. 이 발언과 함께 위원은 제갈량의 유지를 거스르고 비위와 함께 떠날 부대와 자신이 이끌 부대를 나누었으며 비위에게 친필로 서명하도록 요구한 뒤 제장들에게 이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이의 지위를 따르기 싫다는 수준을 넘어 제갈량의 마지막 군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군 통수권을 이양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자신이 이미 촉한의 군 통수권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고 이는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결정적인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비위는 위원의 의도를 눈치채고도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마땅히 그대를 위해 가서 양 장사를 설득하겠습니다. 장사는 문관이라 군사에 밟지 않으니 반드시 그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원을 속이기 위한 말이었고 비위는 곧장 말을 타고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위원이 후회하며 뒤쫓았지만 끝내 비위를 잡지 못했습니다. 위원은 척후를 보내 정찰하게 했고 여러 부대가 차례대로 철군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직속 부대를 이끌고 양이보다 먼저 남아야 했으며 촉으로 통하는 잔도를 불태워 끊어버렸습니다. 과거 초안전쟁 당시 유방이 항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장량의 조언을 받아 잔도를 불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방은 이를 통해 항우를 속이는 데 성공했지만 아군 내에서도 정말로 퇴로가 막혔다고 믿고 절망하거나 이탈하는 병사들이 속출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방 본인조차 낙담할 정도였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촉한의 북벌에서도 이 잔도를 주요 보급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원이 이를 불태우면서 촉군의 본대 78만 명이 적지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위원과 양이는 서로 상대가 반역을 꾀했다고 주장하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보고서가 하루 차이로 도착했다고 전해지지만 누구의 서신이 먼저 도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서는 시중 동윤과 유부장사 장환에게 진위를 물었고 두 사람 모두 양이를 신뢰하고 위원을 의심했습니다. 이에 장환이 수도에서 병력을 소집하여 출병하였습니다. 한편 촉군 본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임시 다리를 만들어 침착하게 이동했습니다. 위원은 먼저 남곡구를 점거한 뒤 군을 보내 본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미 퇴로를 차단하여 아군을 고립시킨 것만으로도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는데 직접 공격까지 감행하면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촉군 본대와 위원의 부대가 대치하자 양이는 왕평을 앞세워 위원을 막았습니다. 왕평은 위원의 선봉대를 향해 크게 꾸짖었습니다. 공이 돌아가셨으나 아직 시신도 식지 않았거늘 너희들은 어찌 감히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냐.
이에 위원의 병사들은 잘못이 위원에게 있음을 깨닫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결국 군 전체가 붕괴하여 도망쳤습니다. 여예전에 따르면 제갈량이 사망한 후 탈영한 병사들이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호적과 이름을 위조했는데 이는 위원의 부대에 속했던 병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은 순식간에 고립되었고 아들들과 함께 자신의 거점인 한중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양이가 마대를 보내 추격하였고 끝내 붙잡혀 참수되었습니다. 양이는 위원의 머리를 보고 일어나 짓밟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하찮은 종놈아, 이제도 못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그 후 위원의 삼족이 멸망하였고 촉군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양이가 다소 지나친 행동을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촉군의 안전한 철군을 이끌어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위원은 외형부터 성격까지 관우와 유사하게 묘사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얼굴이 붉고 신장이 아홉척으로 묘사되며 성격 또한 오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초기 판본인 가정본에서는 관우와 닮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만 후대 모종 강본에서는 충의의 상징인 관우와 반란을 일으킨 위원이 닮았다는 설정이 불쾌했는지 이러한 묘사가 삭제되었고 신장도 8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축소된 후에도 여전히 장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의에서 위원은 평면적인 인물들과 차별되는 입체적인 캐릭터로 묘사됩니다. 그는 촉한의 주요 장수로 5대 장군이나 그 후손들에게 가려진 인물들이 많은 가운데 조조를 활로 맞춰 낙마시키고 왕상을 베어버리는 등 강한 무장으로 활약합니다. 이러한 극적인 활약 덕분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인물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장수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정사에서는 위원이 유비의 부곡 출신, 즉 비교적 낮은 지위에서 군 경력을 시작한 것으로 나오지만 연의에서는 초기부터 다른 세력에 속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의 속 위원은 유독 유비에게 강한 충성심을 보이며 마치 유비의 폐왕세계라도 홀린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실제 역사에서도 위원이 유비에게 상당한 충성심을 보였던 점을 반영하여 이야기 전개상 처음부터 형주 소속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각색된 결과로 보입니다. 위원은 유표사 후 유비가 형주성을 지나 장판파로 후퇴할 때 유종휘하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당시 유비가 형주성으로 진입하려 하자 위원은 채모와 싸우며 유비에게 길을 열어주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유비는 전투를 피하고 장판파로 퇴각하며 위원도 그를 따라가려 하지만 미처 합류하지 못하고 뒤처지게 됩니다. 이에 위원은 반란을 일으킨 입장에서 형주에 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남쪽으로 도망쳐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이후 위원은 장사태수 한현의 부하로 있다가 유비에게 귀순하는 계기를 맞습니다. 당시 유비가 형남 사군을 평정할 때 관우와 황충이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성격이 급했던 장사태수 한현이 황충이 패배할 것을 우려하여 그를 처형하려 하자 위원은 이에 분노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한현을 살해한 뒤 유비에게 귀순합니다. 이렇듯 삼국지연의에서 위원은 유비에게 충성하는 장수로 등장하며 강한 무용과 오만한 성격을 동시에 갖춘 입체적인 캐릭터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요소들 덕분에 연의에서 위원은 단순한 조연이 아닌 촉한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물이자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장수로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위원은 유비군에 합류하기 전 장사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관우가 이끌던 병력이 500명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장사를 함락시키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은 분명 위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비 진영에 환영받으며 합류하는 듯 했으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갈량은 위원이 구해준 황충과는 달리 그를 의심하며 반골의 상이 있다며 처형을 고려했습니다. 제갈량은 위원이 형주에서 배신을 저지른 전적이 있으며 그의 관상을 보니 훗날 반드시 반역을 꾀할 인물이라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비가 이를 만류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장면은 범증과 유비의 일화를 결합하여 각색된 설정으로 보입니다. 이후 유비군의 일원이 된 위원은 입촉 과정과 한중 공방전에서 공을 세우며 5대 장군 다음 가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성향과 강한 전공 욕심 탓에 동료 장수들과 마찰을 빚는 일이 있었습니다. 냉포와 싸울 때 황충과 공을 놓고 경쟁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고 가맹관 전투에서는 마대의 계략에 걸려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원은 좌우국 계책을 채택하지 않은 제갈량의 결정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고 이에 대한 불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기 촉한의 필두 명장으로 대접받으며 많은 공적을 세웠습니다. 삼국지연의 가정본의 주석에는 제갈량이 상방곡에서 위원을 사마의 부자와 함께 제거하려 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관중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추가된 이야기일 뿐이며 모종 강본에서는 이러한 설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갈량은 위원을 두고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무예가 뛰어나므로 어쩔 수 없이 기용한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을 일부러 제거하려 했다는 설정은 개연성이 부족하며 제갈량이 무력 담당을 먼저 제거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제갈량이 병세가 악화되어 오장원에서 북두칠성에 기도하며 자신의 목숨을 연장하려던 순간 위군의 습격이 발생했습니다. 강유는 철저한 경계를 지시하며 어떠한 외부인도 장막 안으로 들이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위원은 이를 무시하고 장막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은 주등을 넘어뜨리는 실수를 저지르며 기도를 방해했고 결국 제갈량은 의식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한탄했습니다. 이때 수비를 담당했던 강유는 분노하여 그 자리에서 위원의 목을 배려했으나 제갈량이 이를 말리며 위원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갈량이 위원의 실수를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넘어가는 장면은
그의 대인배적인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연희의 각색입니다. 그러나 이는 후대의 창작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갈량이 사망한 후 위연은 전군을 이끌고 철군하는 과정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정사와 비슷한 전개지만 연희에서는 마대를 끌어들여 계략을 꾸미는 장면이 추가되며 더욱 극적인 연출이 강조됩니다. 제갈량은 죽기 전 위연이 반란을 일으키거든 주머니를 열어라 라는 유언을 남기며 유품으로 주머니를 양희에게 전달합니다. 이후 위연이 반란을 일으키자 양희는 그를 만나러 가서 주머니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위연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양희는 위연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누가 나를 죽이겠는가? 라고 3번 외치면 군권을 위연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연은 이를 비웃으며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는가? 그러자 제갈량의 밀명을 받고 위연의 부하로 위장하여 잠입해 있던 마대가 튀어나오며 외칩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즉시 마대가 위연의 목을 베어버리며 그의 반란은 처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원래 반란을 일으킨 수장은 삼족이 멸망해야 하지만 유선은 위연의 과거 공적을 높이 평가하며 정중히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위나라에 투항하지 않은 충절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사후 대접을 후하게 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손권은 정사와 동일하게 위연은 용맹하지만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인물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삼국지연의에서는 위연이 사마이와 일기토를 벌여 패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만 이는 실제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위연이 사마이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싸운 후 도망친 전략적 행동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특이한 점은 사마이가 직접 일기토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사마이는 연희에서도 문관으로 묘사되는데 그가 직접 무장과 1대1로 겨루었다는 설정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위연이 패배하고 도망가자 사마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추격합니다. 이 장면을 두고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1. 위연이 사마이를 이길 자신이 없어서 도망쳤으며 사마이가 실제로 무력이 높았다. 2. 사마이의 무력은 형편없었으나 위연이 너무 어리석어 그를 쉽게 쓰러뜨릴 기회를 놓쳤고 사마이 역시 뻔한 유인책을 간파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 가지 해석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현대의 대부분 삼국지 매체에서는 이 장면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마이는 문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창작 설정이라고 해도 사마이가 직접 일기토를 벌인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연은 병사들을 잘 훈련시켰으며 남다른 용맹을 지닌 장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거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 때문에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연은 일찍이 사조를 잘 길렀고 다른 이들보다 용맹하였으나 지나쳐 성품이 거만하고 뽐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를 피하고 양보했다. 오직 양희만이 위연에게 가차 없었으므로 위연이 분노하니 마치 물과 불처럼 반목하였다. 제갈량은 양희의 재능과 위연의 무용을 모두 중요하게 여겼으며 두 사람의 반목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제갈량은 양희의 재간을 깊이 아끼고 위연의 용맹을 높이 평가했으므로 언제나 두 사람이 화목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어느 한쪽을 버리지 못하였다. 즉 제갈량은 양희와 위연이 서로 반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재 부족으로 인해 두 사람을 모두 기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연은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오만한 태도로 인해 스스로 화를 불러온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연은 용략으로 임하였으나 그의 행동거지를 살펴보면 결국 화를 부르고 허물을 자초하는 데 있어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는 위연의 몰락이 단순한 음모나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의 성격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는 평가입니다. 뛰어난 장수였지만 성격적인 결함과 동료들과의 갈등이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초래했다는 점이 정사에서 위연을 바라보는 핵심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연은 병졸 출신으로 시작해 장군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전공을 세우며 승진하였으며 특히 병사들을 잘 훈련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 촉한 북벌에서의 공로 230년 오이와 함께 양계에서 곽해와 비호를 격파하였고 231년에는 고상, 오반과 함께 사마이를 대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두 전투는 당시 촉한이 상대해야 했던 강력한 적장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였으며 제갈량 생전 가장 큰 전공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근대 사학자 여사면은 위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위연의 북벌 의지는 비교적 굳건하였다. 그는 오로지 제갈량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전군을 철수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만약 제갈량 사후 위연이 병권을 장악했다면 장환이나 비의 같은 인물들은 따르지 않았을 것이나 그 성패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위연의 죽음은 촉한에 있어 일대 손실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위연이 끝까지 북벌을 추진하려 했던 점과 그의 군사적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2. 위연은 반역자가 아니었는가? 정사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위연이 위나라에 투항하지 않고 한중으로 달아났다는 점을 들어 그가 진정한 반역자는 아니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원래 위연의 뜻은 북쪽 위나라에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돌아오되 다만 양의 무리를 제거하려 했을 뿐이었다. 평소 여러 장수들이 뜻이 맞지 않았기에 그는 여론이 자신이 제갈량을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길 바랐다. 그의 본뜻은 이와 같았으므로 배반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즉 위연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촉한의 차기 군권을 장악할 자격이 있다고 여겼으며 자신을 방해하는 양의를 제거하려 했을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또한 위락에서도 위연을 옹호하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제갈량이 병들자 위연에게 내가 죽은 뒤에는 신중하게 행동하며 스스로를 지킬 뿐 다시 공격하러 나서지 말라고 명하였다. 제갈량은 위연에게 자신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였으며 비밀리에 상여를 가지고 떠나게 했다. 마침내 위연이 이를 숨기고 포구에 도착한 뒤 발상이 이루어졌다. 제갈량의 장사 양의는 예전부터
위원과 사이가 나빴는데 위원이 군사를 맡게 되자 해를 입을까 두려워했다. 이에 위원이 위나라에 기부하려 한다고 과장하며 결국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위원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위원은 본래 그런 뜻이 없었기에 싸우지 않고 패주하였고 결국 추격당해 죽임을 당했다. 이처럼 정사 삼국지와 위랑 모두가 일관되게 위원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위나라에 투항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에 대한 동정적인 평가와 논란. 위원은 촉한의 군부 최고참 장수 중 한 명이었으나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결말은 촉한 내부뿐만 아니라 위나라에서도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위락에 따르면 위나라에서도 위원이 당연히 제갈량의 후계자로서 군을 이끌고 철군했을 것이라 예상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위군의 입장에서 제갈량의 사망 이후 그의 군사적 역할을 대행하는 자는 당연히 촉한 군부의 2인자일 것이며 따라서 위원이 제갈량을 대신해 군을 지휘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제갈량 사후 촉한 내부에서 위원이 철저히 배제된 상황이 오히려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제갈량의 퇴각 계획에서 위원이 배제된 점. 보통의 경우 총사령관이 사망하면 그 다음 서열의 지휘관이 철군을 주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사망 직전 양에 비해 강유만을 불러 퇴각 지침을 내렸으며 위원에게는 이러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제갈량의 퇴각 계획은 한중 승상 막부의 주요 중신들로만 진행되었으며 위원에 대해서는 퇴각하든지 위군과 싸우든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방치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촉군 정예인 위원의 군대가 후퇴를 거부하고 무모한 전투를 벌이다가 소모되더라도 방치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촉군 전체의 안전한 후퇴가 최우선이었다면 위락의 기록대로 위원도 퇴각 계획에 포함시키고 그에게 중책을 맡기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원이 정치적으로 주변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군의 안전한 철수가 먼저였으며 내부 정치 싸움은 후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정상적인 작전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하면서 이후 발생한 혼란을 통제할 방법이 사라졌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위원의 북벌 집착과 제갈량의 대응 부족. 위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북벌을 포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 인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일부 병력을 남겨 적과 싸우겠다고 한 것은 후대의 강유처럼 무조건 북벌이 우선이라는 강경한 대전략적 사고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위원이 세운 전략은 전술적 전략적으로 무모한 측면이 있었고 퇴각하는 촉군 전체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제갈량이 퇴각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을 설득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제갈량이 위원을 전쟁 계획에서 배제한 조치가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위원이 제갈량 사후 반발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야망 때문이 아니라 제갈량의 퇴각 계획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사망하기 전 양에 비해 강유에게만 퇴각 계획을 전달했으며 정작 촉한 군부 내에서 가장 고위직이었던 위원에게는 아무런 역할도 주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 총사령관이 사망하면 그 다음 서열의 지휘관이 자연스럽게 군을 이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갈량은 위원을 철저히 배제하였고 그가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이도록 방치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갈량이 의도적으로 위원을 승상부의 지휘 체계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위원이 군부 내 2인자로서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면 승상부 인원들이 그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가 철군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움직이게 두는 방식으로 퇴각 작전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군부의 최고위 장수로서 당연히 철군을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 비에게 타협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이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위원을 속인 후 양해, 강유와 함께 위원을 남겨두고 일방적으로 철수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은 홀로 남겨져 사실상 위군 앞에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이 분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라고 항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후 위원은 잔도를 불태우고 본대를 공격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나라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위험한 행위였지만 자신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승상부가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이 위험한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촉한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첫째, 촉한의 정예군이 3시간에 붕괴했으며 싸우지도 않고 주요 병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흩어진 위원의 병사들이 촉 내부에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며 여야 등이 이를 수습하느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둘째, 사마이는 원래 촉군의 후방 대비 태세가 강해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지만 위원과 양의의 충돌 소식을 듣고 한중을 직접 공략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는 제갈량의 잘못된 퇴각 작전이 촉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제갈량이 위원을 철군 작전에 포함시키고 그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짰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을 철저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짜면서 그의 반발은 필연적인 결과가 되었고 결국 촉한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며 군대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234년 촉한군의 철군 과정에서 발생한 위원과 양의의 충돌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제갈량의 퇴각 작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당시 촉한 수뇌부 전체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들을 보겠습니다. 위원은 성격과 처세에서 큰 결함을 보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의 기본적인 성격이 거만하여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이는 그가 몰락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 진수조차도 그가 반란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변호했지만 결국 그의 성격과 처신 문제로 인해 스스로 파멸을 초래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제갈량, 비애, 위원 본인, 그리고 양해 등 관련 인물들의 기록에도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양희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둘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갈량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둘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조율했습니다. 제갈량이 없을 때는 비의가 중재 역할을 맡았고 심지어 감청론이라는 글을 지어 둘이 사이좋게 지내도록 타일렀으나 위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격과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해도 군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계속 중책을 맡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은 제갈량의 최종 명령을 거부하고 동료를 납치구금하려 했으며 탈영, 거짓 상소로 국가 내부의 혼란을 유도하고 퇴로를 차단하며 아군을 공격하려는 행동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반란을 시도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수준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는 충의지사라 평가될 수 없는 인물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었습니다. 비록 적국에 투항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원이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행동은 국가를 위태롭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제갈량이 퇴각작전에서 위원을 배제한 이유, 일반적으로 군을 철수할 때는 최고위 장수가 지휘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제갈량은 위원을 배제하고 양희에게 군권을 맡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위원이 철군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위원은 나는 군을 이끌고 계속 싸울 것이다라고 발언하며 철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위원은 생전에도 위엄과 양희와 불화를 빚었으며 심지어 논쟁 중 칼을 뽑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제갈량이 살아있을 때도 위원이 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사망 직전에 내려진 퇴각 명령을 위원이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욱 낮았습니다. 위원이 비에게 북벌에 대한 자신의 뜻을 양희에게 전달하라는 것을 넘어 양희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점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비에게 자신의 명령을 받을 부대를 넘기라고 요구한 것, 즉 군권을 위원과 양희가 나눠 갖자는 주장은 사실상 군령권의 상당 부분을 위원이 차지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없었습니다. 위원의 행동이 퇴각작전의 절차적 문제 때문이었을까? 위원의 불만이 단순히 퇴각작전에서 자신이 배제된 절차적 문제 때문이었다면 그는 승상부 인사들과 대화를 통해 협의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발은 군권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제갈량의 철군 결정 자체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시간이 있었다면 위원을 설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퇴각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또한 위원이 제갈량 사후 벌인 행동을 고려해보면 제갈량이 죽기 전에 그와 퇴각 작전을 논의했더라도 위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자신이 철군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작전권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처음부터 퇴각 작전 논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위원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위원은 촉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장수였지만 거만한 성격과 처세의 문제로 인해 내부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갈량이 생전에는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기용했으나 그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는 않았고 퇴각 작전에서도 배제될 정도로 불안 요소로 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은 제갈량의 최종 명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의 혼란을 유도하고 군 내부에서 반란을 시도하는 등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제갈량 사후 퇴각 작전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단순한 군권 다툼을 넘어 철군 명령 자체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위원과 촉한 수뇌부의 갈등을 고려했을 때 제갈량 사후 촉군이 위군과 맞서 싸워 승리할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촉군은 야곡으로 철군한 이후에야 제갈량의 발상을 진행했으며 사마이는 제갈량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감지하고 추격을 시도했지만 혹시라도 그가 살아있을까 두려워하여 교전을 피했습니다. 만약 제갈량 사후 촉한 수뇌부가 위원과 의견 조율을 시도하면서 철군을 늦추었다면 이는 사마이에게 제갈량의 사망 사실을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그럴 경우 촉군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위원의 배제는 사실상 죽으라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는 제갈량의 퇴각 명령을 단편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제갈량은 위원에게 후발을 맡기되 위원이 명령을 듣든 듣지 않든 상관없이 철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위원을 의도적으로 적진에 버려두어 몰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가 명령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사마이가 접근하자 양희가 군을 정비하여 방어 태세를 갖춘 점을 고려하면 위원이 퇴각을 거부하더라도 촉군의 후방 방어 체계는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원이 퇴각 과정에서 위험에 빠진 것은 그의 독단적인 행동이 원인이었으며 퇴각 작전 자체가 그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이 위원을 설득해야 했는가? 제갈량이 퇴각 작전을 논의할 때 위원을 설득해야 했다는 의견은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상황에서 위원을 설득하는 것이 가능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위원의 요구는 단순한 지휘권 승계가 아니라 북벌군의 군령권과 북벌의 지속이었습니다. 즉 제갈량이 사망하더라도 철군하지 않고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제갈량이 내린 철군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략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촉한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더욱이
위원은 난폭한 성격을 가졌으며 촉한의 중진들과 지속적으로 불화를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갈량이 위원에게 군권을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한 선택지였으며 그가 이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갈량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위원을 설득하는 것이 가능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평소에도 제갈량의 권위에 때때로 반발했던 위원이 제갈량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그의 설득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위원이 제갈량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제갈량의 철군 의도가 사전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으며 이는 위원의 반발을 초래해 촉군 내부의 혼란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선택은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악을 피하기 위한 결론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갈량이 위원을 철군 계획에서 배제한 것은 최선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갈량이 매우 위독한 상태에서 퇴각 작전을 수립해야 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는 촉한군 전체의 안전한 철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으며 위원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제갈량이 위원을 배제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촉한군 전체의 안전한 철수를 고려한 실용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갈량의 선택은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당시의 군사적 정치적 현실을 감안했을 때 촉한의 존속을 위해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갈량 다음 가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자연스럽게 군권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제갈량의 유지를 거스르고 군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갈량 사후 왕평과 마대를 비롯한 누구도 그의 권위나 퇴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원이 이끌고 조련한 병사들조차도 그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의 병사들은 왕평이 제갈량의 권위를 빌어 위원의 행동을 질타하자 스스로 흩어져 버렸으며 이는 위원의 병사들에게조차 그의 행동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위원이 제갈량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심각한 잘못이었으며 비록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해도 반란을 일으킨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퇴각로를 차단하고 아군을 공격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며 이는 그가 결론적으로 반란자였음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사 삼국지에서 진수는 위원을 두고 반란을 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양의를 제거하려 했을 뿐이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위원이 아군을 공격한 것이 단순한 분노의 발로가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행위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위원은 단순히 화가 나서 퇴각로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쟁자인 양의를 죽이고 군권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군을 공격한 것만으로도 반란자로 규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원은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명확한 동기까지 가지고 있었기에 그를 정당화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오나라의 손권은 비위와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위원과 양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손권은 위원과 양의는 소치는 목동과 같아서 크게 기여한 바는 없지만 그래도 이를 맡겼으니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라고 말하며 제갈량이 사라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텐데 촉한의 군주들은 이를 방지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위는 둘의 문제는 단순한 성격적 충돌일 뿐 경포나 한신처럼 황제를 위협할 존재는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비위는 위원과 양의가 문제가 있는 인물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위나라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되므로 그들을 버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손권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제갈량이 사라지자 위원과 양의는 순식간에 갈등을 일으키며 촉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비위의 논리가 제갈량 생전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제갈량이 사라진 뒤에는 손권의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은 셈입니다. 위원은 촉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장수였지만 강한 성격과 처세의 미숙함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촉한의 군사적 역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행동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갈량이 퇴각 계획에서 위원을 배제한 것은 결과적으로 위원의 반발을 초래했지만 그의 결정이 반드시 부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이 제갈량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질서를 유지했다면 촉한군의 철군은 더욱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위원의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실책이 아니라 정치적 균형과 내부 갈등이 촉한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의는 계한보신찬에서 위원이 강직하고 용맹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명령을 받아 외적을 막고 국경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협력하지도 않았고 조화를 이루지도 않았으며 절개를 잇고 반란의 뜻을 언급했다 고 비판하였으며 최후에는 증오를 받았으나 그의 초창기 공적은 인정받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위원의 본성이 결국 그의 몰락을 초래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삼성은 자치 통감에서 위원이 비록 반역할 뜻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도 만약 그에게 국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겼다면 촉한의 멸망을 더욱 앞당겼을 것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는 그의 군사적 역량과는 별개로 성격적 결함이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원은 군사적 능력은 뛰어났지만 성격적 결함이 그의 발목을 잡아 스스로 화를 불러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이 포함된 정사 삼국지의 유팽료의 유의양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자 능력을 가졌으나 잘못된 처신이나 성격 문제로 인해 몰락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역사적으로도
개인의 능력과 지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인망이 조직 활동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지도자의 협력과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며, 촉한이 내부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결과 촉한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